물가 상승과 함께 실업지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는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자체 설계한 반도체 칩으로 인공지능 모델 훈련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협상에 합의하면서 글로벌 AI 빅딜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국책은행을 통한 대출 지원을 할 계획이며 오는 2027년까지 약 195조 원 규모가 투입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 증시 라이브의 장혜진입니다. 오늘 굉장히 활기찬 금요일이죠. 시장도 이에 반응을 해주듯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앞서 제가 헤드라인을 통해서 중국이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규모 지원책을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아시아 시장은 이런 지원책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한숨을 쉬게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우려를 키우게 될지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활기찬 아시아 증시 라이브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중국 정부가 그리고 중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지방 정부의 막대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 1조 위안, 우리 돈으로는 195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자본 흐름을 기록하면서 금융시장 개방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흐름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방 정부 부채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지금 현재 지난 2015년부터 10년간 중국 은행들의 부실 채권 규모가 사상 최대치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와 산하기관이 민간 기업 등에 갚지 못한 미지급금 규모가 10조 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는 약 1956조 원에 달하는데요. 이는 중국의 GDP의 7%에 달하는 규모로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간 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경기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시진핑 주석 역시 정부가 기업의 지불을 지연할 경우에는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국책은행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책은행은 이 지방정부에 대출을 제공하고 지방정부는 이 자금을 활용해서 민간기업 미지급금을 정산한다라는 그런 구조인데요. 하지만 은행권의 부담은 역시나 커지고 있습니다. 저금리 대출 기조 속에서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고 또 부실 채권 또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5대 은행이 올해 상반기에만 적립한 대손 충당금이요. 3조 5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는 687조 원으로 전년 말 대비 6%나 늘어났습니다.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중국의 금융 흐름은 그런데 이 가운데서 또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네,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중국의 금융 흐름이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실 채권이 늘어난 상황 속에서도 금융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안에는 이 배경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금융 흐름이 무역 흐름을 넘어선 것입니다. 해당 그래프는 2025년 들어서 중국의 금융계정 자본 흐름이 이 노란색 선 부분이 경상계정 무역 흐름, 이 검정색 선 부분을 넘어서는 전환점이 나타났음을 보여줍니다. 즉 중국 경제에서 무역보다는 투자나 금융거래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은행권에서 지금 현재 지방은행이 특히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외부로는 사상 최대의 자본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 4조 5천억 달러 규모로 집계가 되는 이 사상 최대의 자본 흐름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5년 전과 비교해서는 3배나 늘어난 수준이고요. 중국 자본 시장의 개방 속도가 한마디로 빨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안에서 포착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외 자금 유입이 특히나 크게 늘어난 모습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 붉은 막대가 지금 해외 자금 유입입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2020년부터 점점 더 유입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상 최대의 자본 흐름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 주식시장 랠리가 있고요. 또 은행 단기채, 국채 매입 등 해외 투자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덕분입니다. 실제로 상해지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3.4%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선전지수의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4.78%, 5%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중국이 투자를 이렇게 강력하게 단행을 하고 있음에도 저희가 염두를 해두어야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낮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투자 규모가 미국의 그 투자 규모는 무역이 15배,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약 10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중국은 현재 노란색 선인데요.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이죠. 이제 겨우 투자가 무역을 넘어선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이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먼저 위안화의 국제화를 촉진해서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23조 달러에 달하는 중국 가계저축이 보다 다양한 투자처로 흘러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중국에서 아직까지 가계저축이 이 투자 시장으로 유입된 규모가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자금이 더욱더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해외 연기금이나 글로벌 펀드의 중국 자산 편입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서 봤듯이 잠재적인 리스크도 염두를 해두어야겠는데요. 2015년 위안화 평가절하 당시에 대규모 자본 유출 사태가 있었던 만큼 유사한 충격이 재발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중 갈등, 경기 둔화, 부동산, 주식 버블의 변수가 있고요. 중국 당국은 두 걸음 전진하고 한 걸음 후퇴한다라는 식으로 점진적인 개방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책은행이 이 지방 부채까지 떠안으면서 리스크가 발생하고 이런 리스크가 결국에는 금융권에도 전가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그 가능성까지도 배제를 할 수 없다는 점은 저희가 염두를 해두고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이번 투트랙 전략이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글로벌 시장이 주목을 해야 될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시아 시장에서는 한국, 일본, 그리고 대만 지수가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은 문정 캐스터와 지원 캐스터와 함께 아시아 시장 분위기를 확인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두 분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오늘도 생생한 소식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문정 캐스터, 어제장 일본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어제 일본 증시는 마치 우주 한가운데 있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중력을 벗어난 듯한 상승으로 니케이가 올타임 하이를 다시 한번 찍었는데요. 니케이 지수는 전일 대비 약 1.2% 상승하며 44,000포인트를 탄탄하게 지켰습니다. 토픽스 역시 3,147포인트로 종가 기준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시장 전반의 힘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이 흐름은 어제 하루 불꽃놀이로 끝나지 않았는데요. 뉴욕에서 오라클이 쏘아올린 AI 기대감의 바통이 어제 일본 증시에도 계속 이어지면서 일본 하이테크주들이 다시 전력 질주한 겁니다. 이틀 연속 왕관을 유지한 건 역시 소프트뱅크 그룹이었습니다. 오라클과 스타게이트 AI 인프라 투자에서 손을 잡고 있는 회사인 만큼 어제 하루에만 주가가 10%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혼자서 니케이 지수를 무려 300포인트 이상 끌어올렸고 시가총액도 하루 만에 2조 엔이 늘어나 26조 엔에 달했습니다. 또 다른 스타는 후지쿠라였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전력 케이블을 공급하는 대표 인프라 기업이죠. AI 투자 수요 확대라는 기대를 타고 장중 4%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일본은 최근 며칠은 오전에 올랐다가 오후에는 약간 힘이 빠지는 패턴이 반복됐는데 어제는 조정이 나와도 결국 44,000 위를 지켜냈고요. 실제 주식을 사려는 힘이 강하게 버텨주었구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금리와 환율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는 1.57%로 소폭 상승했고요. 달러엔 환율은 148엔을 조금 못 미치며 전일보다 0.3% 오르며 엔화 약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8월 기업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올랐습니다. 시장 예상과는 부합했지만 지난 7월보다는 상승폭이 더 컸는데요. 기업 간 물가 부담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뉴욕에서 터진 AI 랠리의 불꽃이 여전히 화려하게 남을지, 오늘 높게 묶은 제 머리처럼 또 오를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얼마나 높게 묶으셨나요? 한번 보여주시죠. 저 하늘 높이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어제 일본 증시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일본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저희 지원 캐스터님이 또 준비하고 계시네요. 네, 문정 캐스터의 이렇게 높게 묶은 머리처럼 일본 증시도 활활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시 10분쯤 지나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치열했던 탐색전이 끝나고 이제 오늘 시장의 방향과 주도주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시장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반도체의 위대한 폭발과 대형주의 화려한 기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요. 재팬 225 지수는 0.62% 상승해주고 있고요. 토픽스 역시 0.37% 상승하면서 출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출발 가격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제보다 무려 430엔 넘게 급등한 44,803엔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이 열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승폭이 한때 500엔을 넘어서면서 그야말로 누가 나를 막으랴 하는 파죽지세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일본 증시가 아침부터 힘을 낼 수 있었냐? 그 비밀은 바로 미국 증시의 CPI가 있었습니다. 아니, 미국 물가랑 일본 증시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걸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전 세계 경제의 대장 꺾인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들리다 보니까 이 따뜻한 훈풍이 주변 나라까지 퍼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밤에 발표된 미국의 물가 지표를 보고 시장은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 정도면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금리를 내릴 명분이 충분해졌다. 금리를 내리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리게 되고 그 돈은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또 기업들은 더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 투자를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당연히 주식시장에게는 호재가 되겠죠. 결국 이런 기대감이 밤사이 미국 증시를 밀어 올렸고요. 그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오늘 아침 일본 증시도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는 하드캐리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 주들이고요. 반도체 제조 장비를 만들고 있는 코쿠사이가 무려 현재는 8%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메모리 반도체 강자 키옥시아 역시, 그리고 반도체 검사 부품을 만드는 일본의 마이크로닉스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계를 만드는 세계적인 기업 도쿄 일렉트로닉과 반도체 핵심 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화기업 레조낙 홀딩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조낙 홀딩스는 현재 4.29% 상승해주고 있고요. 도쿄 일렉트로닉도 2.76%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 대표 전기전자 기업인 미쓰비시 전기와 또 대형 건설사 다이세이 건설사까지 힘을 보태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오늘 시장의 상승세가 단순히 기술주에만 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전통 산업까지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좋은 신호까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이 반도체 삼형제가 나란히 상승률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고요. 미국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미래 성장성이 높은 기술주, 그 중심에선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심리를 강하게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업들만 있냐? 그건 아닙니다. 하락하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먼저 맥주로 유명한 기린홀딩스, 아사히그룹, 그리고 도쿄 디즈니랜드를 운영하는 오리엔탈랜드가 나란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린홀딩스는 마이너스 1.12% 하락하고 있고요. 오리엔탈랜드도 0.94% 하락 중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보통 경기가 불확실할 때 좀 잘 버텨주는 방어주로 유명한데요. 이런 안정적인 주식을 파는 대신에 반도체처럼 더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성장주로 갈아타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바로 소프트뱅크 그룹이었습니다. 어제 장 막판에 10% 넘게 오르면서 관심을 크게 받았던 종목 중 하나였는데요. 기술주 투자 전문 회사, 다른 반도체, 기술주들의 축포를 쏘는 와중에 거꾸로 이 기업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10% 상승할 것과 다르게 오늘은 마이너스 0.14%, 마이너스 17% 하락폭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최근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차익 실현이라는 이유가 나오고 있고요.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해외 기술 기업들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즉, 일본 국내의 훈풍보다는 개별 기업이 가진 이슈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눈에 띄는 이색적인 기업들도 가져와 봤습니다. 상승률 3위에 오른 애니컬러는 버추얼 유튜버, 즉 버튜버 아이돌 그룹을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인데요. 장중에 7% 넘게 오르면서 일본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콘텐츠 산업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명쾌한 해답을 그리고 우리는 매매 대금으로 오늘의 장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거래되고 돈이 많은 쪽이 몰리고 있는 곳은 어디냐? 두말할 필요 없이 반도체이고요. 매매 대금 2위, 3위, 4위 어드반테스트, 도쿄 일렉트론, 디스코가 나란히 차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반도체를 만들 때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장비를 만드는 세계적인 기업들이고요. 여기에 메모리 반도체의 강자 키옥시아가 10위에 또 다른 반도체 장비주 레이저테크가 9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10개 종목 중 무려 5개가 반도체일 정도로 반도체 훈풍이 열띠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개별 종목들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쩐의 정쟁, 다른 말로 하면 기업 쇼핑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금을 두둑하게 가진 기업들이 다른 기업을 통째로 사들이는 M&A 소식이 하루 멀다 하고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정유업체의 빅딜입니다. 우리나라의 SK 이노베이션 같은 대형 정유사, 이대 미츠코산이 후지석유를 약 2,610억 원에 통째로 사들이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공개 매수 방식을 사용했고요. 시장에 대고 후지석유 주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가진 주식을 한 주당 한 480엔에 모두 사드리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 겁니다. 마치 백화점에서 이 매장을 통째로 다 주세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몸집을 키워서 경쟁력을 조금 더 확보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오늘장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0.4% 소폭 하락합니다. 자, 환율과 국채금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율은 오늘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축포를 쏘아 올리고 있는데 이 엔화는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는 듯해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주식시장이 오르는 이유와 엔화 가치가 조금 더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놀랍게도 같은 뿌리에 있는데요.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도 나도 엔화를 팔아서 달러를 사려고 하다 보니까 외환시장에서는 엔화 공급이 넘쳐나고 달러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엔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발 일본 채권 선물 시장은 문을 열자마자 살짝 오르는가 싶더니 금세 방향을 틀면서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이 된 12월 만기 채권 선물 가격이 잠시 136엔 85센까지 올랐다가 다시 좀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식시장은 미국발 호재에 이렇게 환호를 하는데 채권 시장은 왜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일본 채권 시장에서 두 개의 강력한 힘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쪽에서는 일본 국내 정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채권을 좀 팔아야겠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잡아당기고 있는 모습.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미국 금리 하락이라는 힘이 채권을 더욱더 사야지 하라는 움직임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팽팽한 줄다리기에서 과연 어느 쪽의 힘이 더 강해질지 채권시장의 움직임도 함께 유심히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장 분위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경기 전반에는 일단 미국에서 불어도는 훈풍에 힘입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안에서도 어떤 이슈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문정 캐스터님. 네, 오늘은 미국과 일본의
관세 이야기 2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끝나지 않는 전쟁인데요. 앞서 일본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5,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50조 원을 미국 내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합의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그 돈을 어떻게 나누고 또 굴릴지 구체적인 조건이 공개됐습니다. 먼저 이익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처음엔 반반으로 피자 한 판을 시켜서 똑같이 나눠 먹는 방식인데요. 그런데 일본이 투자금 5,500억 달러를 다 회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조각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미국이 90%, 일본은 10%만 가져가는 건데요. 사실상 돈 다 찾아갔으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파티를 열게라는 셈이 된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 세금으로 빚내서 투자하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이 있을 텐데요. 루트닉 장관 말에 따르면 결국 투자금은 돌려받을 거고 일본 소비자들은 낮은 관세 혜택까지 누리게 된다는 논리를 주장한 겁니다. 실제로 일본 제품에는 앞으로 15% 기본 관세와 업종별 추가 관세가 붙게 되지만 이전보다는 낮은 수치인데요. 여기서 법적 리스크도 아직 존재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밀어붙였던 관세 조치 상당수가 여전히 법원에 걸려 있는 상태고요. 대법원은 오늘 11월 첫째 주에 판결을 앞두고 있어서 실제 실행 여부는 법정에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일본은 관세를 좀 줄이고 투자 이익을 챙기려는 셈이고 미국은 일본 돈으로 제조업 숨통을 트우려 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끝나지 않은 미국과 일본의 관세 이야기, 그 안에서도 줄다리기의 끝이 어디일지 참 궁금하네요. 다음 이슈도 짚어주시죠. 네, 앵커님은 일본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일본 하면요, 뭐 아기자기한 이런 인형이나 네, 맞습니다. 아니면 애니메이션? 맞아요. 저도 사실 일본 하면 짱구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근데 예전에는 일본 하면 배라고 할 정도로 새로 지어지는 배의 절반 이상을 만들어내던 조선 강국이었습니다. 지금은 한국과 중국에 크게 뒤처진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미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단순히 미국 조선소를 살리자는 게 아니라 일본 조선업에도 다시 불을 지펴보자라는 계획이 담겨 있는 건데요. 마치 엔진이 꺼져 있던 오래된 배를 다시 시동 걸어보자는 시도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올가을쯤에 구체적인 산업 재건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인데 길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우선은 젊은 인력이 부족하고 또 탈탄소라는 큰 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 정부는 이미 지난 6월에 조선업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라는 강한 표현을 할 정도로 긴급 제안을 냈고 이번 협력을 일생에 한 번 올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소식에 먼저 떠오르는 건 당연히 조선과 해운 관련주입니다. 이어서 관련 종목들 주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쓰비시 중공업입니다. 이 업종은 총리 사임 발표 이후에 정치 수혜주로 크게 뛰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어제는 2% 넘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며 3,816엔으로 거래 중입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가와사키 중공업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공업에 속해 있고요. 지금 현재 0.3% 소폭 오르며 9,230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몰랐는데 일본이 한때는 조선 강국이었다는 사실, 유익한 소식을 또 전해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 아시아 증시 분위기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본의 상황은 자세하게 짚어드렸고 한국과 호주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일제히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부진했던 호주가 오늘은 0.8%대의 상승을 보이면서 현재 8,880선 위로 올라선 모습이고요. 일본의 흐름 좋습니다. 0.6%대의 상승. 한국이 1%대의 강세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사실은 박스권에 오랫동안 갇혀있던 우리 코스피가 현재는 1%대의 상승을 달며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시아 증시의 분위기를 계속해서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조금 전 개장한 동남아시아 증시 상황도 체크해볼까요? 네, 먼저 싱가포르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수는 한 10분 정도 지연된 수치인데요. 지금 0.30% 오르며 4,368선 지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말레이시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도 0.19% 소폭 오르지만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으며 1,585선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반도체 랠리를 타는 대만 각권 지수 보겠습니다. 어제 사상 최고치를 마감했는데요. 지금은 1% 가까이 오르며 25,440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는 일본 증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소식 전화 연결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상영 IM증권 리서치센터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증시까지 쭉쭉 훈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와 CPI 발표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확실시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도 미국의 10년물 국제 수익률도 4% 수준에서 등락 중인데 이 흐름에 이어서 다음 주 금리 인하가 어떻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예,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9월 금리 인하는 사실 기정사실화됐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제 발표된 두 가지 주요 지표, 그러니까 미국 8월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전체 헤드라인은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지만 전체적인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좀 무난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 연준으로 하여금 그 관세발 물가 압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부분을 재차 확인시켜줬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결국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매주 발표되는 이제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상당히 좀 예상 밖으로 큰 폭으로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2021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인 상황들이고요. 최근 고용 지표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잇따라서 좀 예상 밖으로 좀 둔화가 되는, 좀 빨리 좀 식고 있는 듯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이 역시 미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인하를 조금 더 가속화시키는 어떤 그러한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준의 그 양대 책무가 파월 의장이 늘 밝히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결국 물가와 이제 고용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동안 방점 자체를 상당 부분 물가에 두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고용 쪽으로 이제 무게의 중심을 사실은 옮길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금리 동결의 어떤 명분 자체는 상당 부분 이제 약화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9월달에 이제 B컷 50bp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여전히 좀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좀 끈적거리는 양상들, 여전히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 보면 2.9 거의 3%대의 어떤 물가를 좀 보이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은 좀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실 크지 않다라고 봐야 될 거고, 다만 고용 지표의 어떤 결과로 봐서는 연말까지 지금 남아있는 세 차례 FOMC에서 모두 금리를 내리는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좀 가지 않을까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은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 여기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환율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 외환시장에서 특히나 어제 CPI가 발표된 이후에 달러엔 환율이 크게 변동성을 보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예, 아무래도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 자체가 외환시장, 특히 이제 달러화라든지 주요 통화에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환율의 특징을 조금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주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엔화 기준으로 보더라도 147원대에서 사실은 거의 고착화되는 이러한 장세 흐름을 사실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달러가 어떤 뚜렷한 방향성을 좀 보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물론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지금 미국 증시라든지 또 미국 경기가 상대적으로 견조하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금리 인하 하나만으로 사실은 달러 약세를 사실은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는 사실은 좀 눈치 보기 장세, 어떻게 보면 껌딱지 장세 비슷한 흐름이 사실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러한 분위기 자체는
뭐 저희가 FOMC 결과 자체를 조금 더 봐야 조금 방향성을 좀 찾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보게 되면 당분간 좀 박스권 흐름이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엔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이제 10월 초에 신임 총리 결정이 사실은 좀 앞두고 있어서 그 결정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방향성이 조금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엔달러 환율 자체는 당분간은 좀 147에서 지루한 좀 박스권 장세의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워낙 많은 이슈가 산재되어 있는 현재 흐름 속에서 엔화는 박스권 흐름을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화 연결을 통해서 또 일본의 생생한 분위기를 저희가 체크해 봤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증시 속 주요 이슈들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 보는 라운드 테이블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기훈 신한자산운용 ETF 컨설팅 팀장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네. 네, 이런 가운데 시장이 굉장히 좋은 분위기일 때 이렇게 또 출연해 주셨네요. 네, 이럴 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아시아를 비롯해서 미국까지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은 그 안에서도 약간 외톨이가 되고 있는 증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네. 열병식 이후 뭐 중국과 홍콩 증시의 변동성이 좀 커진 모습입니다. 사실은 뭐 강세장에 꺾인 거라고까지는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뭐 최근에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좀 단기적인 조정은 사실 있었지만 그 이후로도 좀 그래도 강세장을 좀 보이면서 좀 중기적인 강세 모멘텀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지금 중국 증시는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전반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중국 증시가 계속 이제 몇 년 동안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좀 최근에 좀 연초 이후로 많이 반등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이제 정부 주도의 이제 경기 부양 의지와 그리고 유동성 장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중국 증시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경기 회복세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2분기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만 하더라도 이제 5%를 훌쩍 넘으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어느 정도 상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상해 지수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지금 중국 증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다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인 급등 랠리를 통해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여느 때와 다르게 이제 업종 간의 굉장히 차별화, 그 안에서의 좀 그 방향성이 많이 갈리는 흐름이 여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중국 증시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중기적으로는 모멘텀이 유효하지만 그 안에서도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울러서 다음 주에는 글로벌 증시, 사실은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네. 그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CPI 발표 그리고 여러 가지 고용 지표들을 통해서 저희가 9월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기정사실처럼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다음 주 FOMC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용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거의 25bp 금리 인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인플레이션의 주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뭐 생산자 물가 지수라든지 소비자 물가 지수도 어느 정도 시장의 기대치에서 맞춰서 이제 지표가 나오면서 더욱더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금리를 어느 정도 인하를 하겠다라는 이러한 부분들도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다음 주에 연준에서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금리 인하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의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시장에서는 25bp를 인하한다라는 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실제 또 미국채 10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3%대까지 어느 정도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이러한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연준이 이제 큰 그림에서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다음 주에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우리의 전반적인 증시의 분위기와 연결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자회견 이후에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연준이 어떻게 이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는 좀 가도가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목해 보면서 저희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분위기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섹터가 있을까요? 사실은 네. 뭐 너무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높이 날아가고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이게 증시가 좀 조정이 되면 더 조정될 것 같아서 좀 망설이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증시가 계속 올라가면 이게 고점이 아닐까라는 또 고민을 항상 하시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네. 언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항상 뭐뭐 할 거리라는 얘기가 이제 그렇죠. 회자가 네, 되고 있죠. 걸. 네, 그래서 뭐 지금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크게 이제 국내 증시와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저희가 관심 있게 보실 만한 그런 섹터 그리고 또 테마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지금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 이제 상반기부터 우리나라의 주도 섹터로 주목을 받고 있었던 조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기존의 주도 섹터라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까지 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긴 했지만 여러 좀 주요 섹터들 중에서의 좀 상승 모멘텀이 아직까지도 이걸 대체할 만한 섹터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뭐 근거가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과 동일하게 S&P 500과 나스닥 100이 어제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의 이제 상승의 모멘텀을 보게 되면 결국 AI 산업과 연결이 되어 있는 M7 중심의 또 기술주들의 상승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럼 저는 이제 이 AI 산업 안에서 이 지수에 대한 고점에 대한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고점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떠한 테마로 엣지를 주면 좋을까라는 측면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섹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떠한 전략으로 엣지를 주면 엣지 있는 투자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네. 조선 업종부터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 짚어보자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또 중국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 중국 조선사들이 사실은 수주량으로 치면 세계 1위를 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조선은 사실 K조선 아니었나요? 중국까지 이렇게 가세를 하면서 국내 조선업과의 경쟁 구도가 다시금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앵커님 말씀처럼 뭐 중국이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다. 뭐 실제 글로벌 조선사들의 점유율을 보게 되면 국가별로 봤을 때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굉장히 잘 하고는 있지만 중국이 한 50%를 양쪽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와 앞에서 또 언급이 됐었던 일본 조선사들이 이제 3개국이 이제 90% 이상을 점유하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양쪽으로는 이렇게 중국이 거의 절반을 점유를 하고 있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국내 조선사들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력 선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나라 조선 3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고부가 가치선이라고 할 수 있는 LNG선에서의 점유율이 글로벌리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앞에서 양적으로 중국 조선사들이 굉장히 점유율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서의 주력 선종을 보게 되면 탱커라든지 벌크선과 같이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잘 들어가지 않는 상대적으로 박리담의 구조의 선종의 주력으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의 세부 섹터별로 보게 되면 조금 차별화가 된다라는 게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구조적으로 미중 분쟁을 통해서 결국 미국이 미국 자국의 그 조선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그러한 의지 안에서 중국 조선업을 제재를 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구조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두 번째로 더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결국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지난 2, 3년 전부터 이제 좋아질 거야라고 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결국 30년 중에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거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주가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연초 이후로 이제 주가 상승분의 주요한 원인을 보게 되면 결국 상반기에는 이제 미국의 특수선이라든지 MRO 이슈가 국내 하나오션을 중심으로 한 국내 조선사들의 주가를 견인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6월 이후에는 하반기에는 또 미국의 마스카 프로젝트에서 하나오션을 비롯한 국내 조선사들이 또 구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관세와 맞물려서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 조선주들의 주가를 한 번 더 점프업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앞에서 질문하셨던 중국 조선사들과 구조적으로 차별화되는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국내 조선사들이 중국과는 경쟁력을 충분히 가지고 앞으로 한 번 더 점프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하나하나 개별 종목을 보자니 네. 그 종목별로 리스크를
리스크를 안고 부담을 갖기에는 조금 투자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럴 맞습니다. 때 저희가 또 찾아볼 수 있는 좋은 상품이 있을까요? 네, 사실 저는 뭐 제가 ETF 쪽에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조선업이야말로 좀 ETF로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ETF가 가지고 있는 분산 투자를 통한 변동성을 완화한다는 변론의 장점도 있지만 사실 국내 조선 3사를 보게 되면 하나오션이라든지 삼성중공업 그리고 HD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조금 상이합니다. 그럼으로써 각각이 이제 주가 상승분에 있어서 받는 모멘텀이나 주가 상승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기가 좀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조선업을 전반적으로 커버하는 포트폴리오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거기에 또 국내 조선업에서의 소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자재 기업들도 결국 이런 조선업의 업황이 좀 좋아졌을 때는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또 기자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ETF를 통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이 조선업 전반적으로 커버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소울조선 탑 3 플러스 ETF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여러 조선 ETF들 중에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기본적인 분산 투자와 더불어서 가장 압도적인 또 규모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표 상품으로 좀 접근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이제 조선업을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개별 종목으로 그 변동성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 ETF 안에서도 저희가 동일 전략의 레버리지 ETF가 또 같이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적인 차익을 좀 기대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요 동일 포트폴리오에 1일 수익의 2배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레버리지 상품도 같이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한국의 이제 조선사들을 개별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이렇게 ETF 상품으로 투자하는 것이 투자 측면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안에서도 소울 조선 탑 3 플러스 ETF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제가 네. 조선주에 대해서 사실 좋은 얘기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오늘 안 좋은 얘기도 해주시나요? 안 좋은 얘기라기보다는 주의하셔야 될 점을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장 초반에 이제 국내 증시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ETF 기준으로 한 1% 이상 조정이 되고 있는데 결국 지금 조선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거는 이 정말 스토리가 좋은 건 알겠는데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아무래도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국내 조선주들이 좀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섹터 간의 순환매가 일어나게 되면 기존의 또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와 같은 이러한 주들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주의하셔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의할 점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아주 엣지네요. 네, 엣지 있었나요? 네. 네, 다음으로 언급해 주신 AI 소프트웨어도 좀 빠르게 한번 보고 싶은데요. 네. 여전히 뭐 주도주로 자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AI 열풍을 언제부터 느꼈었나요? 한 3, 4년 정도 됐을까요? 맞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AI 랠리는 더 갈 거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있는데 하반기에도 이런 상승세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AI 산업이라는 것은 결국 메가 트렌드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엔 우리가 슈퍼사이클, AI는 슈퍼사이클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AI 산업이라는 게 장기 성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산업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프트웨어를 가져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이러한 그 AI 산업 안에서의 세부적인 이 밸류체인 안에서 결국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 하드웨어 시장에서 이 장기 성장성 그리고 AI 산업 안에서의 수익성 측면에서 봤을 때 소프트웨어로 그 흐름이 넘어오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 그 2000년대 초반에 IT 산업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B2C로 넘어가는 이러한 산업의 흐름이 보였듯이 AI 산업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그제 오라클이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이러한 또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한 번 더 전반적으로 또 주목을 받게 되는 가장 큰 변곡점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하루에 또 주가가 30% 이상 상승을 하면서 AI 소프트웨어
주요 종목들이 다 주목을 받고 있는 이러한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이제 관련해서 주목하고 계신 ETF가 있을까요? 네, 다행히 이제 AI 소프트웨어도 당연히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가장 국내 상장되어 있는 AI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ETF들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운용을 하고 있는 솔 AI 소프트웨어라는 상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료가 있으시면 그 구성 종목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총 15종목으로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대표 종목을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위 3종목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 우리가 AI 반도체에서 대표주가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라고 했을 때 이 소프트웨어의 영역에서는 이제 팔란티어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장기간 동안 이제 정부와의 레퍼런스를 통해서 이 민간 기업에서의 파급력을 점점 넓혀가고 있다라는 게 이런 기존의 다른 AI 소프트웨어 종목들과 굉장히 차별화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최근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오라클도 주요 종목으로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란티어와의 전략적인 이런 파트너사로 구성을 하고 있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픈 AI라는 종목을 중심으로 봤을 때 또 오라클과 또 AI 클라우드 인프라 관련돼서 3천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좀 더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오픈 AI에 가장 많은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종목으로서 이렇게 주요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라클 제가 앞에서 30% 이상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어제 기준으로 또 6% 이상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그러한 변동성이 굉장히 좀 단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이 AI 소프트웨어 산업을 커버할 수 있는 ETF로 접근해 보시면, ETF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강보합으로 시작을 하면서 또 상이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변동성을 ETF라는 상품을 통해서 좀 해지해 보시는 것도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잘 알만한 종목들이 모두 다 담겨 있는 미국 AI 소프트웨어 ETF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자주 찾아와 주시면 좋겠네요. 좋은 투자 아이디어 들고 자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천기훈 신한자산운용 ETF 컨설팅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를 알아보는 사이에 중화권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어떤 분위기로 출발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화권 지수 현재 홍콩 항생이 굉장히 강한 상승으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1.8%의 강세 흐름으로 현재 26,500선 위로 올라선 모습이네요. 어제의 하락과는 다소 대비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장에서 좋은 흐름을 보였던 상해 종합지수와 선전성분지수는 보합권 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현재 상해는 강보합권에서 0.2%에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3,900선까지 목전에 두고 상승세를 이어가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 증시 분위기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화권 증시 개장 상황을 체크해봤고요. 그 안에서도 어떤 업종들이 또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서희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우리 중국 전문 캐스터 서희 캐스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오늘 어떤 업종들이 또 특징적인지 짚어주시죠. 장중에서 어떤 업종들이 상승하고 하락하는지 저와 함께 바로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본토 A주의 히트맵입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종 1.5%로 상승하고 있고요. 통신설비 강보합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권 반도체와 같이 봐야 하는 반도체 부품인데요. 강보합세로 시작하고 있고요. 소비전자도 강보합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하락 흐름이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여전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배터리, 지금 보시는 이 초록색이 하락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는 약보합세로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태양광도 요즘에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보합세로 시작하고 있고요. 증권도 약보합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홍콩 히트맵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은 지금 다 빨강색이네요. 다 지금 상승으로 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매 어제에 이어서 4%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2.9% 상승하고 있습니다. 의료품 그리고 생물과학기술 이 부분도 1.8%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하나 보이는 이 하락하는 석유 및 천연가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리튬과 천연가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공급 과잉으로 지금 약간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홍콩의 테리픽 10도 보도록 할 텐데요.
홍콩 테리픽10. 오늘 홍콩 시장이 방금 업종이 좋았는데 테리픽10도 지금 다 초록색. 방금과는 또 다르게 여기는 초록색이 상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10가지 업종이 다 있고요. 비아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디 강보합세로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디즈도 2%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와, 바이두와 지금 알리바바 지금 동시에 6% 정도 상승을 둘 다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기업은 뒤에 가서 이슈로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IC 반도체죠. 1%대 상승하고 있고요. 샤오미도 강보합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리자동차는 보합 흐름 보이고 있고요. 메이투안도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메이투안 하락하는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보합 흐름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텐센트도 2% 상승하고 있고요. 징동도 2%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종별 흐름과 테리픽10까지 봤고요. 이어서 지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 지수, 아까 홍콩장 되게 좋았죠. 이 테리픽10이 다 포함되어 있는 홍콩 항생 테크 지수입니다. 테크 지수 지금 1.8% 상승하면서 5,996포인트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해 과학기술 기업들을 모아놓은 과창판 50 지수입니다. 과창판 50 지수도 강보합세 보이면서 1,330선 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수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업종별 흐름과 그 안에서의 종목 흐름까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제는 이슈를 한번 짚어볼까요? 네,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자체 칩을 사용해서 AI 모델을 훈련한다. 사실은 저희가 앞서 헤드라인을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 관련 소식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네요. 네. 중국의 대표 IT 기업이죠. 알리바바와 이 바이두가 엔비디아 칩 의존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 두 회사는 최근부터 자체 개발한 이 AI 칩을 사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알리바바는 올해 초부터 소규모 모델에 자체 칩을 적용했고요. 바이두는 쿨룬 P800 칩으로 어니 AI의 새 버전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지금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동안 중국의 AI 개발이 사실상 엔비디아 칩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첨단 칩 수출을 제한하면서 베이징 정부도 기업들에게 국산 기술 활용을 계속해서 압박해 왔습니다. 이번 움직임이 중국 AI 산업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신호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다만 엔비디아의 입지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데요. 두 회사 모두 최첨단 모델에는 여전히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 중국에서 판매 가능한 최고 성능 칩은 아직도 엔비디아 H20 칩입니다. 그래도 알리바바 AI 칩 성능이 H20에 맞먹는 수준이다라고 알리바바 내부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중국 빅테크가 탈 엔비디아를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AI 반도체 경쟁 구조가 한층 더 치열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알리바바 바이두의 주가 흐름도 한번 보셔야겠죠? 알리바바의 주가 흐름입니다. 와, 아까 5%대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약간 멈춘 모습인데요. 지금 실시간으로 보느라 좀 그렇습니다. 아까보다 좀 더 상승을 해서 6%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알리바바가 흐름이 좋은데 매일매일 저희가 이슈로 알리바바를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저께라도 살 걸 그랬습니다, 제가. 아니, 이미 사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 살 걸, 지금이 고점인가? 이러면서 계속 아까 저희가 살까 말까 하다가. 껄껄껄. 네, 그걸 바로 껄껄껄. 네. 진짜. 오늘이라도 한번 알리바바를 담아보시는 게 어떨지. 네, 미치겠습니다, 지금. 네, 이어서 바이두도 한번 볼 텐데요. 바이두 역시 최근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9월 8일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무려 6%대 상승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이 두 가지 기업들이 반도체, 중국의 반도체에서 지금 떠오르는 기업들인데요. 격일로 중국 반도체 이제 자국화해도 될 것 같아. 또 다음 날은 그래도 엔비디아에 못 비벼. 이게 지금 왔다 갔다 계속 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중국의 반도체 업종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중화권 증시 개장 상황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오늘 오후장 그리고 다음 주 주요 경제지표 일정까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에는 일본에서 7월 산업 생산이 발표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아이폰 17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혹시 아이폰 17 신제품을 기다리셨다면 오늘 바로 사전 예약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중요한 일정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 가운데 일본은 월요일에 휴장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도 다른 여러 경제 지표들이 아시아 증시에서 발표될 예정이고요.
9월 17일 수요일 저녁이 바로 FOMC 회의입니다. 이 9월 FOMC 회의를 통해서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이 되어 있는 가운데 그 금리 인하 폭이 어느 정도로 결정이 될지 그리고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등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19일 금요일에는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아시아 증시 라이브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달려왔는데요. 오늘 마침 금요일인데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주말 에너지 꽉꽉 채워서 힐링하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후 11시에 이어지는 차이나 마켓 나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인사드릴게요. 안녕!